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광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2025년도 우리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배 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이 아직 우리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은 벤처협회 우리 송경준 우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먼저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는데요. 25년도에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6%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35%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오르긴 오른 거지만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큰 화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닥도 일부 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격차가 최근 들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커지고 있군요. 네. 네. 코스닥 지수가 뭐 35% 상승했다는 점만 보면 결코 낮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스피가 76%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 간의 격차는 더 커졌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그 격차가 더욱더 커져 있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대한 좀 소외 현상까지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가총액만 봐도 격차가 큰데 코스피는 1963억에서 3478조 죄송합니다. 조입니다. 단위는. 코스닥은 506조 원 정도 큰 격차가 있는데 벤처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네, 이거는 사실은 단순 시장 현상이 아닌 시장 구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과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반면에 코스닥은 구조적인 제약으로 이런 기관의 자금 유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지수 상승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을 지금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코스닥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시장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구조 차이 부분에서 기관 코스피는 주로 기관이나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코스닥은 주로 개인 투자로 이루어지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요새는 아예 나스닥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 또는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해법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첫 번째 해법으로 기관 투자자 참여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고 왜 그런가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사실 이렇게 코스닥 지표가 이렇게 낮다 보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에 있는 상위권 기업도 코스피로 코스닥을 탈출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많은 그 유망한 유니콘 벤처 기업도 코스닥을 상장하기보다는 사실 나스닥을 목표로 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네.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닥은 사실 벤처 기업에 있어서 성장의 발판이 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이 회수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벤처 투자의 회수가 한국에서는 M&A가 아닌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 회수 시장이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이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예. 다른 새로운 벤처에 대한 투자의 어떤 그 회수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사실 깨지는 의미에서 예. 코스닥은 우리 그 벤처 업계,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전폭적인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나 높고 기관 투자 비중이 지금 기관 및 법인 투자자 비중이 정말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크고 단기 흐름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이래서 일정 기간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단기 성과보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관 투자자 비율은 코스피는 얼마나 되고 코스닥은 얼마나 돼요? 코스닥의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은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36%. 예. 특히 이제 그 법인이나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법인 44.8%, 외국인 18.6%로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법인이 30%, 특히 또 외국인은 4.4%.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24년 말 기준인데요.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최근은 이제 그 코스닥 개인 비중이 더 높아진, 기관 비중은 더 떨어진 지금 상황으로 알게 돼 있고, 예. 특히 이제 코스피 5천을 앞두고 대규모의 그 기관 자금들이 코스피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월에 코스닥의 개인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법인 비중은 압도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게 사실 미국을 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코스닥에서 성장을 해야 여기서 결국 미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그 IMF의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벤처 붐으로 극복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 3월 코스닥 지수가 2,800에 이르렀습니다. 코스닥 2,800이요? 네, 지금 뭐 천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 당시에 벤처 붐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지금의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도 그런 벤처 붐이고 네. 그런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사실 벤처 창업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지금 네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도 이공계보다도 의대를 선호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또 의대로 가고 있고 또 소신 있는 이공계 인력들이 공대에 이제 지원을 해서 가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또 우리 이공계 인력들을 또 많이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공계 인력이 해외 시장에서 해외 빅테크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코스닥이 좀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그 해외로 유출된 그 이공계 인력들 이런 분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높아진다면 투자의 선순환도 이루어질 뿐더러 그 창업자의 어떤 그런 부분의 기대감, 그다음에 목표, 동기부여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이자 회수의 마지막인 그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기관 투자자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네. 결국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성장해야 결국 미래가 있고 IMF 때도 결국 벤처를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극복했다면 우리가 벤처가 M&A 시장 우리가 굉장히 작고 주로 회수 시장이 주로 이제 코스닥 상장이라면 여기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다양한 기관의 그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저희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법정 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돼야 된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그다음에 또 퇴직연금까지 사실 벤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벤처 투자의 핵심이 되는 이런 코스닥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비상장인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그 법정 기금의 이런 자금들의 벤처 투자의 활로를 많이 열므로써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제에 사실 벤처 말고 대안이 있느냐 저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긴 하는데 그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그런 법정기금 다양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일종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몇백조만 들어와도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67개 법정 기금의 운영 자산이 한 1,0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0조 원. 네, 일정 비율의 그 기금이 이런 벤처 투자에 활용되고 그 자금이 또 코스닥 시장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기업의 성장, 회수, 그러니까 선순환되는 시장 구조로 전환되고 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또 벤처 창업에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기업이 또 글로벌하게 또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국가 경제에 또 기여하게 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선순환 벤처 생태계 그야말로 선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벤처 투자가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저는 모험 자본에 대한 인식도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태펀드 수익률은 IRR 8%를 꾸준히 계속 달성해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단순 채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는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건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못 거둘 수 있지만 하나에서 큰 성공이 또 나머지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험 자본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확산돼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그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이런 부분이 꼭 불안한 것만 벤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벤처 투자의 그런 성공률 이런 부분들의 IRR이 높다. 8% 꾸준히 유지됐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알려져서 다행히 이제 모태펀드에서도 그러한 결과들 그런 부분을 좀 공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벤처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의 성과들도 안정적으로 8%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단국자 여러분 이게 8%의 안정적 수익을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게 하루빨리 좀 법정 기금이 국민연금 등이 벤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빨리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법으로는 다산다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다산다사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다산다사. 저희는 코스닥에 이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좀 유연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스닥에서 사실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이 아니면 사실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 그렇죠. 미국처럼 M&A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좀 많이 주었으면 한다. 대신 지금 뭐 코스닥에서 얘기를 된다면 코스닥에 많은 그 기업들이 뭐 지금 뭐 좀비 기업이 많은 건 아니냐, 코스닥에 문제아가 많은 건 아니냐, 좀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사 퇴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하자. 기회는 많이 주되 거기서 성과를 못 내면 그런 부분에선 좀 퇴출하자. 저는 이런 정신으로 코스닥을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장할 때 요건은 좀 완화하고 그걸 좀 과감하게 퇴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퇴출하지 말라고 또 하는 그 압력을 좀 이겨내고 잘못된 기업은 빨리 퇴출을 하자. 이래야 건강한 기업들에 더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나스닥을 보면 사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요새 뭐 서학개미라고 네네. 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많은 기술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뭐 진짜 몇 년째 계속 적자만을 기록해도 계속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실 정말 많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런 제도들이 또 활성화돼서 그런 기회들이 있긴 하지만
좀 이런 모험 자본의 어떤 무대라는 그런 철학적 정신 하에서 당장의 영업 이익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철학으로 좀 봐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기술 특례 상장한다고 해놓고 잘 상장 안 해주고 매출하고 이익 가져와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본래 취지에도 많이 어긋나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좀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럼 우리나라는 왜 미국은 M&A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우리는 왜 M&A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M&A가 잘 안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기업을 판다는 거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또 달라지긴 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또 외국의 기업에 비해서 비싼 값을 주고 M&A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술 탈취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니 이건 제가 취재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네, 워낙 잘하셔 가지고 취재한 게 있었는데 왜 미국에는 M&A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이렇게 M&A가 잘 안 되는가? 왜 구글에 M&A 했다 그러면 만세 이러는데 삼성에 M&A 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게 왜 생기는가라고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M&A를 안 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든지 사람을 빼내갔다든지 이러면 이 기업은 거의 사간 기업은 거의 회사가 망하는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소송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자.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사면 또 이 기술은 팔려 나가도 이 기술은 계속 또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원리가 없고 하나의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M&A 할 때 제도적인 문제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VC 같은 거를 빨리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CVC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술 평가도 제대로 해서 M&A 시장 하나, 코스닥 시장 하나 이 두 개가 확실하게 굴러가야 벤처가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총장님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M&A 시장 활성화돼야지 사실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는 게 되고 그게 다시 선순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M&A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또 상장사가 빅테크 기업은 그걸 또 상장사가 그런 큰 규모의 M&A를 했을 때 또 시장에서도 더 환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모험 자본에 대한 그런 문화가 좀 더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험 자본의 규모나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전에는 뭐 밸류에이션 차이가 한 뭐 비상장인 비슷한 기업이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미국에서 한 10배 차이 정도 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뭐 거의 뭐 그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도 나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도 미국에서 창업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생기는데 뭐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코스닥이 진짜 더 활성화된다면 그런 수 있도록 그런 모험 자본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런 코스닥 회사든 한국의 주식 시장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도 그런 또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 벤처 기업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좀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 있다면 이런 M&A의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미국 증시 보면은 우리가 다우존스가 있고 뉴욕 증권 지수가 있고 하나가 이제 나스닥이 있는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는 다 나스닥에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그렇습니다. 미래인데 우리는 코스닥이 사실 1부 리그가 돼야 되고 코스피가 2부가 되는 게 맞지. 코스닥이 뭔가 이게 지금은 코스닥은 거의 2부 리그 선수처럼 이렇게
취급받는데 이게 좀 뭔가 독립성과 정체성 이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저희는 진짜 2부 리그로 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월마트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함으로써 그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전통 기업이 아니야. 우리는 기술 기업으로 봐줘라고 그러니까. 해서 너도 나도 어떻게 보면 기술 기업, 테크 기업으로 해서 나스닥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기술 기업으로 코스닥으로 등록을 상장을 했음에도 코스피로 떠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진짜 코스피하고 차별된 기술주, 성장주, 좀 독립된 이런 코스닥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고 미국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서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발전돼서 코스닥이 뭐 2부 리그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그런 나스닥처럼 좀 더 미래 성장성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모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코스닥에 들어가는 게 더 밸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으로서의 우리 진짜 모험 자본에 대한 시각, 도전하는 시각, 모험 자본으로 통한 그런 코스닥의 시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코스피의 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철학으로 더 많은 성장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미국 나스닥에 보면은 지난 20년에 제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그 시가총액이 높은 데를 보면은 20년에 주로 다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뭐 구글을 필두로 해서 뭐 메타나 전부 새로 들어온 건데 우리는 20년 내에 상위 그룹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셀트리온 정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경제가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 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면은 코스닥에 가야 된다. 이게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위험 부담을 지금 기관 투자자가 저기 뭐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많이 알게는 위험 부담은 기관 투자자가 사실은 벤처에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에서 이번 정부에서 그래도 큰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게 이제 생산적 금융. 저희도 이 부분에 굉장히 그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존의 금융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은행은 부동산, 채권 위주의 어떻게 보면 그런 금융으로 바라봤었는데 사실 이런 벤처 투자, 또 모험 자본 이런 것이 얼마나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적인 인식의 개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도 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가 지금 150조의 국민 성장 펀드 생산적 금융의 대전화 이런 게 결국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벤처 기업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벤처라는 게 결국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벤처 기업을 실제로 벤처 기업이 과연 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벤처 기업이 지금 벤처 확인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벤처의 이력이 있는 벤처 기업이 작년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기업이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억 넘는 게 1,000개. 1,000억 넘는 고용도 벤처 클럽. 많겠군요. 네, 고용을 그 기업에 1,000억 클럽의 벤처 기업에 고용을 합치면 어떤 대기업 집단보다도 큰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이 벤처 기업들의 청년 창업, 청년 고용, 30대 이하가 반 정도 되는 그래서 청년 창업에 있어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펀드가 이런 벤처 쪽에 과감하게 투입되고 우리가 뭐 새로운 신산업들 이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도 과감한 이제 처음에 그 성장하는 이런 벤처 기업들 또 코스닥 시장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면 이런 벤처 생태계에 좀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또 다른 고용이나 매출 또 국가 또 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20대 벤처 기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네. 현대의 정재영 회장도 젊었을 때 벤처, 그러니까 젊었을 때 벤처를 하고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팀 황이라는 젊은 친구가 왔어요, 한국에. 피스칼로트 그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얼마 전에 회사를 또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야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라고 하니까 제 나이 정도면 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결국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벤처가 된다. 전 거기에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팀왕 보고 앞으로 당신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과거 우리가 IMF 극복할 때 보면은 그 벤처 회사 회장한테 결혼하는 게 신랑감 1순위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1순위가 돼야 우리가 벤처가 확 활성화될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두 개도 괜찮아요. 뭐 건의를 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지금의 정말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벤처 기업의 창업수, 기술 벤처 기업의 창업수가 재작년 좀 줄어드는 통계를 좀 보게 돼서 이런 창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의 그 벤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뭐 코스피 5천에 어떤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의 목표를 거의 달성해 가고 있다고 뭐 거의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도 저희는 그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 벤처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일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선 못 가진 이런 기술 중심의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 본연 역할을 회복해서 전 고점인 2,800을 넘어갈 수 있는 코스닥 3,000 시대를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들을 하나하나씩 좀 짜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거를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3천을 정책적 목표로 하자. 이미 코스피 5천은 거의 달성이 됐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된다면 이게 뭐 정책적인 자금의 뒷받침,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그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대책들,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그다음에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지금 비상장의 그 커가고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도 코스닥에 나스닥이 아닌 코스닥에 더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회수가 잘 된다면 또 다시 한번 또 선순환의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벤처 창업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이런 선순환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3천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좋은 인재들이 벤처에 들어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연봉이 몇 억이다 하는데 몇 억을 현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주고 일부는 주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받으면 바로 그게 세금이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RSU 제도를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좀 더 연봉 뭐냐 내가 지금은 벤처니까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지만 주식을 이만큼 주겠다.
라고 하는 게 RSU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벤처일 경우에 이게 처분하게 됐을 때 세금에도 좀 확실하게 처분했을 때 하고 좀 그것도 좀 깎아도 주고 세율도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벤처로 올 거 아니냐 젊은 이들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총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좀 인센티브가 많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여기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지금 스탁옵션 제도에서 그 실행하자마자 세금이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RSU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식 보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여기에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들의 이런 도전을 통해서 무언가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판교에 있잖아요. 네. 거기 한 9만 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출퇴근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레지던스형, 그러니까 입사하면 한 4, 5년까지는 인근 회사 주변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레지던스 이런 걸 좀 해주면 그럼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럼 스탁 옵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뭐냐면 이 회사가 좀 성장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고 응? 그래서 이런 레지던스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한 5년 동안 살면 그러면 집 걱정 없이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판교는 사실 지금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진짜 많은 꿈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가산 디지털 단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스탁 옵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지금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보다 그런 주식 시장이 사실은 그게 더 활성화되면 맞아요. 코스닥 시장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고 꿈도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도전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전에 우리가 이거에 벤처 기업 아까 뭐 2000년대를 말씀하셔서 조금 옛날이지만 야, 진짜 벤처를 만들어서 정말 그 큰 꿈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내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창업가들이 넘쳐 흘렀듯이 지금 그런 그 엔터프리너십, 기업가 정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좀 과감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도 좀 안정적인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도전적인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진짜 꿈도 이뤄갈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주거나 이런 꿈도 이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젠슨 황이라는 분의 기업이 이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분의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삼성에 와가지고 반도체 이거 살려고 돈은 없고 용산 전자상가도 다니고 저기 63 빌딩 앞에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가지고 자기 기억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제가 한국 대표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벤처에서 지금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일론 머스크가 안 나오고 왜 젠슨 황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그걸 나오는 거는 기존의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결국 새로움에서 나와야 결국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맞습니다. 뭐 새로운 혁신, 어쨌든 지금 뭐 AI 시대 뭐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고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정말 혁신은 이런 스타트업 벤처에서 나올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훌륭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도 사실 초기에 벤처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분들인데 얼마든지 저희 한국에서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성명인 대표님도 처음부터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한 거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거 아니죠. 네네. 예. 그러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벤처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면 본인의 경험으로 벤처 시작할 때와 어려움과 성공할 때 이런 걸 짧게 좀 설명을 해서 용기를 준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게임 회사를 창업한 지 지금 7년 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닷컴 붐 그때 저도 창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예. 사실 지나면서 이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 이렇게 제가 이제 되새겨 본다면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이제 학생 때 창업을 했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막상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때보다 할까 말까의 고민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방향이 있고 어려움을 있으면 이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보다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망설이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창업을 도전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쉬울 것이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 지금 단계가 제일 힘든 단계다. 제일 힘든 거다. 그런 분 생각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꿈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전에 저는 응원 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벤처 창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결국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고 도전하는 결정을 하자. 그리고 노력하고 국가는 이 도전에 응원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때 저는 AI 3대 강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벤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하나의 작은 용기를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송병준 벤처기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태까지의 R&D의 50% 이상을 나사나 국방비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 최첨단군의 미국 국방부가 근자의 R&D 센터를 대학교 내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이들의 가장 빠른 능력과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들을 미국 국방부가 벤처기업을 대학교와 협력해서 미군을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한 대학과 국방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고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삼성, 현대, 한화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갈 때 미래가 있는 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한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똑똑한 국민들이 있고 젊은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진대회를 해서 통과하면 젊은이 10,000명에게 1억씩 주면은 1조 원밖에 안 된다. 그 1만 명의 기업이 생기면 적어도 자기 친구나 개발자나 서너 명이 회사를 만들 거기 때문에 3만 명, 4만 명 젊은이 고용할 수 있다. 젊은이를 믿고 젊은이에게 벤처의 길을 밀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보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